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54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북한의 핵실험 장소, 그게 뭐 네. 풍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좀 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뭐 그게 자연 지진이냐 인공 지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하루 그렇죠. 동안은 굉장히 그랬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핵실험의 여파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뭐 그와 관련해서 약간의 걱정거리가 있죠. 백두산 예, 화산 그렇습니다. 폭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지만 사실 내심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다루신 적이 있었는데 네. 10세기 무렵에 엄청난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대 도시 폼페이를 뭐 한 번에 쓸어버린 네. 그 폭발이 유명한 폭발이 있잖아요. 네. 베스비오 화산 베수비오. 폭발인데 네. 그 베스비오 화산 폭발을 50개 한꺼번에 폭발한 거가 맞먹는 그런 정말로 네. 엄청난 폭발이 백두산에 있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930년에서 950년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946년설, 943년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한 게 926년인가요? 뭐 그렇게 멸망을 한 것 같은데 그 약간 차이는 좀 나는데 그 이 해석은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900 조금 뒤에 어떤 대폭발이 있는데 네. 전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전조 때 이미 그 발해가 그게 무너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두산 폭발이 인류가 역사 시대에 경험한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2000년이 됐는데 그 2000년 동안에 가장 그 강력하다. 뭐 이렇게 역사 시대의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백두산 지금 뭐 마그마가 있잖아요. 용암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있는데 어떤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기후는 아닌 거죠. 약간 그쵸, 물은 아니고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임 기자는 그 한반도에 화산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죠? 2개. 백두산, 한라산. 우리가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네. 더 있거든요. 또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한반도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한가운데요? 어디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걸 다루고 올라 그러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 이 한반도 운명이 낳은 화산 이야기 그러면서 그 화산이 낳은 전령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들이 태반인데 한번 저희 이번 한번 소개시켜 보려고요. 그 화산이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전 처음 들어봐요. 철원 가봤나요, 임 기자는? 철원 못 가봤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진짜로? 철원이라는 데는 안 가봤어요. 도시. 연천은? 연천은 가봤어요. 면회. 연애? 네. 누구? 대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지금의 남편 아닐까? 아니, 남편은 대학 때 몰랐고요. 네, 다른 남자를 봤을까? 어쨌든 이 철원이 이제 전방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한 또 산간지방으로 알고 있잖아요. 산간지방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 임 기자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일기예보 하면 뭐라 하냐면 일기예보 이렇게 나와요. 라디오 일기예보 하면 그 전방 지역 산의 기온을 중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쫙 얘기하면서 겨울에 특히나 뭐 접근산은 영하 15도가 어떻고 대성산은 영하 20도고 백암산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전방 지역을 했는데 그래서 철원 지역 하면 이제 전방 지역으로 높은 산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높은 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엄청난 평야지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해발이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약간 높긴 한데요. 그 고지인데 약간은 그렇지만 평야지대가 2억 평이 넘는 그런 아주 엄청난 평야지대가 이제 철원, 평강, 회양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2억 평이면 정말 넓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철원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높은 곳 무슨 산성 이런 데 올라가고 북쪽을 이렇게 보면 휴전선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휴전선이라는 게 이제 선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휴전선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고 그 너머에 평강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마치 그 평강적을 보면 지평선인데 뭔가 담벼락처럼 이렇게 막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 병풍처럼 막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위가 평강고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고원은 해발이 한 330m 되거든요. 철원과 평강고원이 관계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 철원은 해발 한 200에서 220m 내외고 평강은 해발 300에 330m 내외 그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 평강 쪽을 쭉 바라보면 어렴풋하게 이제 쭉 병풍처럼 보이다가 어렴풋하게 약간의 작은 봉우리 같은 그런
산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이제 오리산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죠?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그렇지. 근데 야산 같다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북한 땅에 있는 그래서 다면서요. 이제 그게 네. 오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앞산이고 오리산이라고 하는데 해발이 한 453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의 북악산보다 북악산이 342m 되거든요. 약간 높은 산인데 근데 이제 군사분계선 멀리 있어갖고 그냥 봉긋한 어떤 구릉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이 오리산이 화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 이 낮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화산이거든요. 전 교과서를 배우면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산이 하나 있고 오리산이라고 있고 그 너머에 이제 다른 또 화산의 흔적인데 검블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680고지라고 하는 데인데 이 두 산이 이제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동시 패션으로 이제 터지는 그런 화산이었는데 단순한 휴화산이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을 해보면 한반도 문명의 젖줄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배꼽산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문명의 젖줄이라면 이 조그만 화산이 문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한반도 고인류, 뭐 구석기 문화, 뭐 지금처럼 어떤 빼어난 절경 뭐 이런 걸 탄생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지금은 뭐 갈 수 없는 이북 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구글 그 이 맵을 보면 그 사진을 보면 북한군 부대가 주둔해 있는 그런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한반도에 뱉고 문명의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저 지질 배울 때 그 추가령 구조라는 걸 배웠죠. 네. 사실 한반도가 원래 하나의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2억 년 넘게 전에 북중국 지판이라는 거하고 남중국 지판이라는 그런 판이 충돌해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판이 충돌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으니까 이게 판이 부딪혔으니까 아무래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끓을 거 아니에요. 되게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용암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약한 틈을 이제 비집고 이게 뚝 충돌을 하니까 용암이 분출하는 건데 그래서 200만 년 전부터 그 1만 년 전까지 한 11차례나 화산 폭발이 이제 오리산 아까 검블랑 이런 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처음 듣는데 화산 폭발이 10차례나 있었다면 대단한 폭발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화산 폭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 같은 화산 폭발은 아니죠. 그러니까 백두산이나 한라산은 엄청나게 이제 그 확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심 분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증기하고 용암이 확 폭발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여기 그 오리산 검블랑의 화산 분출은 그런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뭐 벌어진 지각 틈으로 해갖고 마그마 용암이 꿀렁꿀렁 해갖고 계속 이렇게 꿀꿀꿀꿀 흘러나오는 그런 그 열화 분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백두산 한라산 폭발은 중심 분출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엄청난 화산체가 있는 거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 그 꾸역꾸역 흘러나오는 그런 그 열화 분출 같은 경우는 점성이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점성이 약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용암이 흘러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퍼지겠죠 더. 점성이 약하니까. 그런데 백두산이나 한라산 폭발은 점성이 강하니까 터져도 그 근방에만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니까 화산체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두산은 2,744m가 되는 거고 한라산은 1,900 몇 미터 50m가 되는 거죠. 근데 오리산은 쭉 계속 퍼지기 때문에 그 화산체가 작죠. 그러니까 해발이 453m나 680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화산 규모가 차이 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화산 폭발이 보면 그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그런 거 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진 않다. 그리고 오리산 같은 경우는 해발이 어차피 또 200m, 300m였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면 그 주변보다 한 140m밖에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화구 자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용암이 쌓이는 그런 형태였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면 구릉인지 화산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그 용암은 멀리 흘러가겠죠. 그죠? 계속 멀리 흘러가고 이제 평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산하고 가까운 평강에는 엄청 두껍게 용암이 쌓였고 조금 떨어진 철원은 덜 쌓였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산 검블랑 뭐 이런 데가 이제 평강하고 한 5km, 3km 이렇게 떨어져 그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쌓인 그 용암이 식으니까 평강 철원 지역에 엄청나게 넓은 광활한 현무암 대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철원, 평강, 이천, 김화, 회양 이런 데가 고동네인데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2억 평 정도의 어떤 그 지역 용암의 바다로 변했겠죠. 그러니까 그 용암이 또 분출하면
또 흐르면 또 낮은 곳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낮은 곳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용암이 그 추가령 계곡하고 그 전곡 연천으로 쭉 흘러가고 낮은 골짜기를 찾아서 메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용암이 흘러서 어디까지 오냐면 예. 경기도 파주의 화석정까지 도달하거든요. 그게 97km를 거의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화석정이 어디냐면 율곡 이희 선생의 유적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때까지 하여튼 이 현무암이 구멍 숭숭 뚫린 현무암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보이거든요. 용암이 흘러간 포천, 연천, 파주 지역에도 평강이나 철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좁은 용암 대지는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빙하기 같은 경우가 있다가 또 이제 그 빙하가 덮여 있다가 간빙기가 되면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빙하가 녹겠죠. 네. 그럼 녹은 물이 다시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평강고원에서 빙하가 이제 흐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포천, 연천, 파주 쪽으로 흐르겠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원래 용암은 액체였잖아요. 네. 그 액체가 식어서 현무암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네.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로 변하니까 수축됐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틈이 생겼겠죠. 그러면 네. 그 원래 그 모양이 있는 그런 땅하고 네. 현무암이 액체로 흐르다가 고체로 딱 변하면은 수축이 되니까 원래 땅하고 이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틈으로 이제 빙하가 이제 흐르는 거죠. 예. 그게 강이에요. 강이죠. 그러니까 그게 강이고 그 원래 지형하고 수축해 버린 어떤 현무암 사이에 벌어진 틈, 그게 이제 물이 흐르는 그게 강이 되는 거죠. 지금 지질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리산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은 한탄강이 되온 거고요. 네. 검불랑 쪽에서 내려온 그 물은 그 역곡천 평안천으로 해서 임진강으로 되고 네. 그것이 이제 그 지금의 연천 전곡 거기서 이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한탄강하고 임진강이 합쳐갖고 이제 그 연천에서 전곡에서 임진강으로 이제 해서 이제 서해로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곡은 들어봤어요. 전곡은 구석기 유적 있었던 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구석기 때나 뭐 신석기 때나 마찬가지인데 고대 사회 때는 사실은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길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이동을 했겠습니까? 강을 타고 뭐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강을 따라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강을 따라 수렵 채집을 했을 거고 청동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는 그 드넓은 용암 대지, 현무암 대지가 굉장히 뭐 기름지거든요, 땅이. 거기에 이제 터전을 잡고 농사를 짓고 뭐 터전을 잡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탄강, 임진강이 한반도 문명의 젖줄이다라고 하는 거고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이 한탄강을 고속도로로 삼아서 수렵 채집 활동을 벌였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류 같은 경우 그런 거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강으로 내려온 동물을 사냥했을 거고 산과 들 강가에 있는 식물 열매를 채집했을 거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움막을 지었을 거고 그렇죠. 뭐 거기 이제 그 한탄강 임진강 유역을 보면 주먹도끼라든가 찌개라든가 주먹대패라든가 글개라든가 밀개 이런 게 이제 엄청난 유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물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뭐 우리도 가서 보면 지금도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한 20곳 이상 그 유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답사를 가도 같이 간 고고학자들이 주먹도끼를 막 이렇게 찾아내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민통선 이북 지역인데도 지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하여튼 막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곡리 구석기인들은 지금 우리 조상은 아니죠? 30만 년 전, 뭐 27만 년 전 뭐 인류니까 고인류라고 하죠. 우리 조상은 또 현생 인류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20만 년 전 정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갖고 퍼진 사람들이다. 그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미토콘드리아 2분이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어찌 됐든 고인류든 현생인류든 한탄강 임진강을 터전으로 문명을 일군 건 틀림없네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청동기 시대부터는 뭐 농사짓고 고기 잡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젖줄 터전이 되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최전방 지역, 휴전선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진강 한탄강이 2000년 전부터 그 어떻게 보면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한반도 이 전체를 경영을 하려면은 반드시 건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임진강 한탄강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기마부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처였죠. 그래서 백제 말갈, 뭐 백제 고구려 신라 당나라가 정말로 이 두 강을 차지하려고 정말 피 터지는 혈전을 벌였거든요. 그래야 이제 한반도 전체를 접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형이라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의 요초는 지금도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남북한이 그렇죠. 으르렁대고 싸우고 비무장지대가 생기고 그렇죠. 서로 뭐 다투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고구려 사령부가 있었던 자리를 보면 북한군 탱크 부대가 있고 막 그런 식의 어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궁예가 철원평화에 태봉국의 도읍지를 마련했잖아요. 원래 그 궁예하면은 원대한 뜻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죠. 뭐 대동방국의 기치를 뭐 내세우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 용암의 바다였던 걸 알는지 모르는지는 몰랐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용암의 바다 거기다가 이제 떡하니 도읍을 정했죠. 근데 지금 그 휴전선을 거의 딱 반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을 한 것 같은데 도성을 도성이 그렇거든요. 지금도 흔적이 있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오리산 화산 폭발이 사람의 역사만 만든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용암하고 바람, 물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섞여갖고 오묘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빼어난 절경을 낳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는 뭐 수직단해라든지 뭐 주상절리라든지 적벽이라든지 이런 말을 알아요? 주상절리는 알고 추직전에도 들어는 봤어요. 예, 그런 들어는 봤죠.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수직단해 주상절리가 뭐냐? 제주도에는 있어요, 그죠? 제주도에는 그렇죠.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말 한탄강, 임진강 주변에 정말로 수직단해가 엄청난 수직단해가 많습니다. 풍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아, 근데 못 가봤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용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 개념을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오리산 검불랑에서 분출한 용암이 흐르잖아요.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암이 식어서 굳을 때까지 낮은 곳을 계속 메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용암의 온도가 한 1000도가 넘거든요. 그 용암이 공기 중에 노출되고 다른 물질하고 접촉하면 되게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용암 내부에 있던 기체는 싹 빠져나가는데 미처 빠져나가지는 못한 기체가 있어요. 그 기체가 암석 위에 기포로 남게 되거든요. 현무암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구멍이 쏙쏙 뚫뚫 까만 거 있잖아요. 그런 현무암이 지금 철원이나 파주나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이제 연천 같은 데 가보면 이 현무암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맨날 뭐 딴 데 가봐야 제주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주도에 있는 줄 그게 아니거든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암이 급속하게 식는 과정에서 정말로 아름다웠고 다양한 그런 결정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깎여나가는 풍화작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현무암이 원래 약해요. 그러니까 강물에도 잘 깎여나가거든요. 덩어리째 막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침식이 시작되면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막 이렇게 육각형, 팔각형, 사각형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막 절벽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둥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상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처럼 기둥 모양으로 팔각형, 육각형, 직사각형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뭐 또 하나는 뭐냐면 임진강, 한탄강이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겨울에는 뭐 굉장히 춥고 그 뭐 서리가 내리는 날이 많고 또 여름철에는 덥고 집중호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풍화 침식 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조건이 되는 거고 냉탕, 온탕을 이제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강물의 침식, 강물이 막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벽 하부는 계속 깎이는데 위에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아치형이나 동굴 형태로 이렇게 확 깎이는 그런 상태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자연상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현무암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육안으로 막 확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떤 이 협곡을 가보면 지금도 그 금괴처럼 막 떨어져 나가는 그 현무암 궤 이게 정말 수북히 쌓여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사실 임진강, 한탄강은 뭔가 이렇게 휴전선 인접 지역이라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답사를 다녀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철원이 평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푸근한 느낌을 줍니다. 뭐 되게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천도 좀 그런 편이 있고 드넓은 평야가 있고 뭐 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어머니의 뭐 젖줄 같은 그런 느낌, 탯줄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좀 편한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 번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아내하고 한번 이 철원, 연천, 포천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간의 답사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 아니십니까? 한번 가보세요. 남편하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별로 안 가고 같은데. 싶습니다. 처음에 안 가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같이 이제 가자 철원 좀 가보자 그랬더니 별로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뭐 철원 가봐야 뭐 우리 얘기하는 그런 비무장지대 생각하고 지뢰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군대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군대 보러 가는 거고 뭐 남자친구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철원에 고석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원, 포천에 비둘기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곳을 이제 갔었는데 정말로 감탄을 하더라고요. 엄청 좋으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상절리로 유명한 곳이고 예. 고석정 같은 경우는 용암이 흘러갖고 주상절리를 만들었는데 예. 화강암이 커다란 화강암이 있는데 그거를 예. 이제 용암이 치고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화강암 바위만 엄청난 바위만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예. 형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주변은 이제 깎아지는데 절벽이 이렇게 그 주상절리가 남아 있고 그 사이에 강이 흐르니까 굉장히 그 희한한 또 절경이 되는 거죠. 아내가 뭐 하여튼 원더풀 연발을 하더라고요. 그 너무 좋았다 그럽니다. 근데 비둘기낭은 유명한 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밑에는 강물이 막 침식을 하고 막 그런 상태고 위에는 조금 그 덜 침식을 하니까 예. 계속 밑에만 깎이고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그 아치 형태, 동굴 형태로 이렇게 남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굴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비둘기낭이라는 데가 대표적인 명소가 되는 건데 뭐 드라마나 영화 많이 찍었어요. 괜찮아 뭐 사랑이야 이런 드라마 알아요? 괜찮아 사랑이요. 들어봤는데. 늑대 소녀는 송중기 나온 예,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못 옛날에. 봤어요. 그리고 추노, 뭐 그런 뭐 건 다 선덕여왕, 알죠. 뭐 예. 신돈, 그다음에 예. 영화 중에 뭐 최정병기 활, 예, 뭐 이런 예. 드라마를 영화 드라마를 찍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 가 보니까 그 집사람도 아내도 무섭긴 하지만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제 홀딱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용암이 흘러갔으니까 이런 주상절리 수직단해가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요즘도 저도 예. 마찬가지인데 한탄강 임진강변을 답사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 그냥 한적한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 숲을 이렇게 있어갖고 숲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면 딱 그 정말 그 깜짝 놀라거든요. 30m, 20m 그 깎아질 듯한 절벽이 나오고 예. 환상적인 수직단해가 몇 킬로 이렇게 막 뻗쳐나가는 그런 광경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오금이 저려갖고 못 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느 지점을 가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한탄강 임진강을 따라가면 다 그런 곳인데 예. 그 포천에 관인면이라는 데가 가보면은 멍우리 협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멍우리 협곡. 멍우리 협곡. 그 포천에 있는데 거기 보면 길 가다가 숲을 헤쳐보면 이제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수직단인데 예. 아마 요즘은 차를 몰고 가도 길이 나올 겁니다. 길을 새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멍우리 협곡이 높이가 한 20m, 30m 그 절벽인데요. 길이가 한 4km 정도 되거든요.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몇 년 전에 답사했을 때는 협곡으로 가는 길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 예. 완성됐을 겁니다. 한번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말고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뭐 이 철원에서 포천 사이를 잇는 대교천, 현무암 협곡 이런 데는 뭐 천연기념물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포천시청이 그 선정해 놓은 또 이 한탄강 팔경이 있는데요. 예. 무슨 샘손이 뭐 가마손이 비둘기낭 아까 얘기했던 비둘기낭, 구라이골 뭐 이런 아주 그 희한한 뭐 이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검색을 해보면은 알 것 같은데요. 아 대한민국에 이런 절경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뭐 지금까지 몰랐던 게 되게 아쉽네요.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은 차가 막히잖아요. 북쪽은 그 정말 한적하고 경치 좋고 유석 있고 이런 역사가 뭐 숨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북쪽으로 한번 가보면 오히려 거꾸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 막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반도 문명 백겁이고 그다음에 뭐 문명의 탯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북쪽이고 휴전선 인근이라 군사 유적도 많죠? 예, 그 얼마 전에 보면은 뭐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뭐 이 병사가 뭐 총알 맞아갖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그 이마영 기자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 보내기 참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원하면 이제 그 군대 생각이 나고 뭐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딸 둘이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뭐 그렇죠, 남의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를 보면 그래도 기본은 이제 있는 거죠. 백마고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승일교라는 데가 있는데 남북한 이 교대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점령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 다리를 만들다가 반만 만들었는데 남한이 이제 그 점령을 해갖고 그 반을 또 남한 기법으로 만들어갖고 다리가 보면은 반쪽은 북쪽 스타일이고 반쪽은 남쪽 스타일. 그게 이제 승일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철도교량이라 해서 금강산으로 가는 그런 이 전기 철도가 있거든요. 거기 끊어지는 데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궁예 태봉국 도성 이걸 보면 정말로 평화전망대라는 데서 보면 휴전선을 딱 반으로 가르고 서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궁의 어떤 호연지기 이런 걸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하고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철원을 갔었는데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하루에 못 가갖고 다음에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가족이랑 한번 놀러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철원 출신도 아니고 안 못한 저는 지금 파주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느껴보지 못한 그런 철원 출신 아니십니다. 예. 아닙니다. 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조갈게요. 어쨌든 네. 철원, 연천 네, 이런 네. 데도 이제 한번 이 북쪽으로 한번 발길을 돌려보면 어떨까 싶고요. 임진강으로 보면 네. 그쪽이 강남이잖아요, 그죠? 아,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왼쪽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